네, 안성 원장님. 네. 예, 우리 한 교수님 말씀을 듣고 많이 생각이 나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궁금해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아까 우리 한 교수님이 어떤 마을에서 같이 사는 주민들이 나를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나는 자유롭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저는 하나의 정치라고 민주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정치와 사법의 관계, 이걸 조금 좁혀서 민주성과 법 전문성의 그 관계를 고민을 저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탄핵 소추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내리면 그게 최종 판결이 되는 거고, 네, 헌법재판소가 NO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미국은 하원에서 의결하고 또 상원이 의결하면 네, 끝 아닙니까? 예, 상원에서 NO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결국에 음, 대표들이 이 간접 선거를 통해 이제 이 대의민주제가 이 사법 테크노크래트를 개입시키지 않고 탄핵 문제를 이제 해결하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나치게 이 사법부의 이 법관들이나 또는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을 너무 우대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상전으로 모시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지 음, 우리 한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치 우위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Primacy of Politics라고 네, 그래서 사실은 사법고시를 통해서 법관이 되고 어, 음, 이 검찰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민주주의 위에 올라가 가지고 지배하는 이거는 너무 좀 이상하다. 예, 이것이 대의민주제를 넘어서서 직접 민주제로까지 이게 확장될 때에는 사실 제가 스위스 공부를 좀 해봤지만은 스위스에서는 법관들이 꼼짝 못해요. 이 국민 투표에는 뭐 법관들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국회에 대해서도 연방의회가 결정하면 법관들 탄핵당합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요. 이런 좀 무서운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 고시 출신들이 이렇게 높이 올라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네, 중요한 문제 질문하셨네요. 정치의 사법화가 중요하고 최종 네, 판단을 왜 정말 법관이 합니까? 국회가 하면 되는데 탄핵도 최종 판단을 국민이 해야 될 텐데 음, 어? 국회도 아니고 그냥 법관이 탄핵의 최종 판단하는 것도 좀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자, 그 사이에 손을 드신 분이 계시네요. 네, 우리 누가 먼저 손 드셨어요? 최장희 교수님 먼저 손 드셨나요? 어차피 두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네. 안 들려요? 최장 교수님 음소거 해제하십시오. 한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예, 잘 듣기죠? 예, 예, 교수님, 다른 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네, 네, 손을 들었는데요. 네, 윤석열, 우리 지금 만들려고 하는 노동법원인데, 이 노동법원을 만들겠다면서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노동 약자를 위해서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동계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노동약자를 없애라. 노동법원을 만들지 말고 근로기준법도 뭐 5인 미만 적용 안 하고 뭐 노란봉투법도 거부하면서 노동약자를 없앤다고 노동법원 만드냐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노동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심판 기능을 갖고 있고 거기에 불복하면 행정,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네.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뭘 만들려고 하냐면 중앙에, 그것도 지방도 아니고 중앙에 노동법원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이런 항소 기능을 없애려고 하고 여기에서 형사, 민사를 원트랙으로 처리하고 여기에서 노동법원에서 결정한 것은 항소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특별법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은 권력의 집중인데요. 한꺼번에 막 처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노동약자를 더욱더 억울한 노동약자로 만들려고 하는 네. 노동법원이라. 그래서 이름이 같은 노동법원이지만 독일의 헌법재판소도 완전히 성격이 반대고요. 그렇죠. 독일에서는 노동법원이 연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 각 주에 16개 주의 네. 대법원도 다 따로 있고요. 그 네. 기능들이 다 분리가 돼 있어서 연방 대법원과 각 주 대법원 그리고 이런 사이에 그 법리 투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 따로 놀고 대법원 따로 놀고 영역을 갈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법기관 간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네. 이 노동법원은 안 된다 하는 거고요. 윤석열식 노동법원은 안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한마디만 1분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전례가 있어요. 지금 12년째 나는 건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의사들이 각각 입증해야 될 입증 책임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한 개 감정서를 서울에 중앙에 그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서 내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들은 이 의사들이 입을 꽉 다물고 의료조정 중재원에서 감정서 딱 하나 나오는데 이거를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의료조정 중재원도 없애고 각 의사들로 하여금 자기의 진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과실 입증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듯이 이렇게 항소 절차를 없애고 노동법원을 특별법원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노동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본가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다현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용희 실장. 네. 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 검찰의 문제가 민주화 성장에 있어서 이제 보편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특이성이 있다면 그게 특이성이 뭐고 그런 특이성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검찰 개혁의 성공 사례가 있는지 만약에 사례가 있다면 개혁의 성공을 이룬 결정적인 핵심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제가 지금 질문을 조금 제가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수사 기소 분리가 거론됐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최자연 교수님이 질문하실 때 제가 좀 떠올랐는데, 독일의 16개 주에 대법원 있나요? 그러니까 예. 네, 아, 그러니까 에는 헌법이 각각 따로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이 따로 있고 주 대법원끼리 법리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네네. 주와 연방법원, 대법원 사이에도 법리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각 주마다 따로 있다고 합니다. 연방 예. 헌법재판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지방 분권의 대표적인 나라가 사실은 뭐죠? 독일하고 미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한상희 교수님 좀 정확하게 좀 아까 최 교수님 말씀 예, 예. 관해서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네. 예. 한 그 교수님. 뭐 연방 정부에서 연방 체제에서 주는 하나의 국가니까 네네. 그 나름의 독립된 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뭐 각각 뭐 대법원 그러니까 주 대법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질문이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우선 안 선생님 먼저 질문하시던 이 정치의 우위성, 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가? 저는 그게 80년 체제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80년 그 체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6월 항쟁이라는 대중들의 어떤 자기 주장들이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87년 헌법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신군부하고 자유주의 상김시의 3당 이 양자의 타협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6월 항쟁을 일으켰던 대중과는 유리된 상태에서 정치 맹망가들의 잔치로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각 정치 세력들은 자기의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당은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또는 그 해결을 위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소할 수 있는 대중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길거리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의제를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고소 고발을 일삼는 그 행태들의 근원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대중적인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거. 특히 이제 요즘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여야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런 표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 전에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는 대중정당이 아니라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이다. 개딸과 같은 그런 열성 당원들의 지지를 획득하면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일반 대중에게 호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간의 싸움이 어떤 대중적인 지지 기반을 가지는 그러니까 세력의 싸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증거가 마땅치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호소하는 그런 현상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한 가지 현상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게 로페어라고 하는 법률 전쟁의 체제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모든 의제들을 정치 의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의제, 사법의 의제로 만들어서 법원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권리 의무 관계로 해결하는 그런 양상들, 그게 하나의 추세다. 뭐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강력하게 현상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80년의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권위주의 통치 과정에서 법조 관료들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다 보니까 법조 관료들이 임금님 소리 듣는 것 당연했던 것이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뭡니까? 어, 그, 어, 노동위원회 문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식의 노동법원은 아닐 겁니다. 실제 제대로 만들어진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은 진호위, 중노위, 그다음에 1심, 2심, 3심 대법원 5번의 재판을 받아야 해결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거를 진호위나 또는 중노위나 하나로 통일을 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은 그러니까 고등법원, 대법원 가는 3단 구조로 바꾸어 내면은 이런 체제로 가서 노동 분쟁을 빨리 해결하는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전문화의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항소가 불가능한 그런 형식의 노동법원이 한다면 이거는 문자 그대로 우리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눈치를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헌법체계의 정면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그 우스갯소리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판사나 검사들이 한 6년, 7년 근무하면은 외국에 그 1년간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판검사들이 외국에 이제 대학에 이제 나 갈게요. 교환 학생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그 뭡니까? 판사보다 검사들이 실망을 많이 한답니다. 판사가 외국에 하버드나 어디나 나 갈게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는 판사가 존중받는 권위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 그런데요. 근데 나 검사요 하고 지원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는 아주 그 힘 있는 그런 기관이지만 거기서는 국가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가 여기 우리 대학에 왜 와? 이 소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별도로 자기가 그 대학에 가야 되는 걸 설명해야 되는 거죠. 판사하고 다르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외국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검찰의 권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만큼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 논의가 우리만큼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심 판사 제도를 두면서 여기에서 너무 그 권력의 남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검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제 그 권력 그러니까 그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관점. 그러니까 법원의 개혁 일환으로서 검찰 제도가 도입됐거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기소할 수 있거든요. 이 사소추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아무나 기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난맥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만드는 그러니까 개혁의 결과로서 검찰 제도가 등장하는 것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검찰 자체가 하나의 권력을 이루다 보니까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 거죠. 다만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권이 너무 강하다. 그 룰라 대통령을 잡아 넣어 가지고 출마도 못하게 했던 이런 경우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그때도 검찰권과 예심 판사가 합작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에 지금 이제 그 뭐 개혁을 하느냐 논의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개혁 논의를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이 브라질은 그 우리하고 다르게 검찰청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막강하고 독립성이 강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그 뭐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행사까지 가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검찰 개혁은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이제 일본의 경우에 일본에서 이제 검찰이 증거 조작해가지고 사건을 벌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뭡니까 국정원이 증거 조작했습니까? 유성시 사건. 뭐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하자 했는데 엄밀히 보면 검찰 개혁이라기보다는 검찰 권력을 그렇게 좀 더 합리화하고 투명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거치는 수준이지 우리처럼 대대적으로 검찰의 기능 자체를 본질적으로 바꾸자 이런 논의는 이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네. 수사 기소 분리 다른 나라 사례 말씀 그 주실 수 수사 있을까요? 기소는 그 지금은 이제 그 조국 혁신당에서 나오고 있는 안처럼 완전히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분리된 거는 저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거는 그 이제 그 뭡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소청으로서 그 검찰청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검찰하고는 대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소수 체제에서 아무나 기소하던 체제에서 기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소청을 만들어 놨던 거고요. 사실 지금도 검찰청 공소청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도움될 만한 사건은 베리스터라고 해가지고 법정 변호사들이 다 맡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사소수 형식으로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국의 예는 들 수는 없을 거고요.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도 검찰이 기소만 담당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소에 어울리는 수사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수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검사는 수사한 사람에 대해서 뭐 형사라고 합시다. 형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세요. 라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모자라는 부분을 자기가 직접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것도 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보강 수사 뭐 이런 것들이 수사의 한 부분인 만큼 이것을 검사로부터 떼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그 보강 수사를 그 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사건을 돌려보내 가지고 이런 것들은 니들이 알아서 메꿔 가지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느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 검찰개혁 3대 뭐 이야기를 했을 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것보다는 수사 절차법을 만드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가 그 형사소송법의 1심 재판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별도로 떼내 가지고 사건을 인지했을 때 누가 어떠한 것을 하고 그 어떠한 것은 어떻게 보고되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가 또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 검사와 그 형사는 어떤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가 또는 판사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법으로 수사 절차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 작업이 더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수사 네. 절차법을 지금 말씀 주셨는데 수사 절차법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어, 지금 그러니까 없는데 뭘 보충해야 되는 건지. 그 이제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형사소송법의 수사에 관련된 조항을 떼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그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떻게 되는가? 경찰은 어떤 역할을 하고 검사는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고 법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요. 또 하나 수사 절차법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 혐의자,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 피고인들은 어떻게 보호돼야 되고 어떻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 범죄의 피해자들은 어떤 지위에 있는 것인지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되고 피해자의 발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 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그런 피의자 보호 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사기관의 역할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독주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우리나라의 이, 경우. 예. 지금까지는 독주를 해왔죠. 네네네. 그 이제 그 뭡니까 일반 사법 경찰을 그 지휘 감독하면서 독주를 해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네네. 수사처벌법에서 네. 분리를 시키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동 수사는 경찰이 알아서 한다. 네. 근데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은 검사는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형사한테 그 사법 경찰한테 뭐 지시를 한다든지 지휘를 네. 한다든지 또는 네네. 보완 요청을 하는가 또는 네네. 사건을 돌려보내면은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에 검사가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네.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그 법으로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네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검찰청에 수사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 역할을 한다, 기소 업무만 담당한다 하더라도 검사 혼자서 100건이 200건의 사건을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보조관이 네네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은 수사관이라기보다는 검사의 보조관이 필요한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주신 걸로 하고, 그 다음 또 질문 좀 받도록 할까요?